절대 여자는 늙어 죽으면 안 되는구나. 아 맞아. 그러면 소설 주인공이 될 수 없어.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giorno di torno girano. 시작할까? 네네. 네, 오늘 여가 시간 오늘 5번째 책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 되면 이 오프닝을 매끈하게 할까? 네. 책을 소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네, 잊지 눌러주세요. 말고 왜냐하면 보니까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보다는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누르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끝까지 보지 않아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가시라. 네, 누르고 가셔달라 이런 얘기고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포맷과 어떤 저희의 뭐랄까 이 지향을 조금씩 바꾸면서 이게 원래 그 잘 안 되는 집이 네. 레시피도 바꾸고 네, 어떤 주종목도 네, 바꾸고 그런 거 계속하고 아니겠습니까? 있습니다. 네. 일단 살짝 이제 이것까지 과학책이라고 할 수 있나 애매한 선을 지금 타기 시작했어요. 수잔 손택의 은유로서의 질병. 일단은 이 책은 과학책이라고 하기에는 이분이 과학자가 아니시고 그렇죠. 그리고 진지한 어떤 과학적인 어떤 뭐랄까 그렇다기보다는 에세이에 가까운 책이죠. 그러니까 이 수잔 손택이라는 작가는 그 문이과를 막론하고 많은 미국의 리버럴한 지식인들이 똑똑한 말을 하고 싶을 때 꽤 많이 인용을 하는 작가로서 지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작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 이제 어떤 뭐 감염병, 뭐 전염병 이런 시대에 굉장히 좀 많이 인용되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 한번 이 시점에 다뤄보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 일단 먼저 수잔 손택은 어떤 작가인가? 네, 수잔 손택이라는 작가는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자로서 여러 가지 뭐 사진에 대한 글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 뭐 현상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꾸준하게 글을 썼던 작가입니다. 33년생이고 2004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단명했다는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물론 뭐 우리가 단명의 맞아. 기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워낙 수잔 손택이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용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아마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캐논 카메라 카피 중에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그 카피 생각나시지 않겠죠? 지금 아마 앞에 계시는 분은 생각이 안 나실 거고 이거 약간 그 연식 인증 같은데 뭐 이 카피가 사실은 수잔 손택 인용이었는데 아마 그 온 포토그래피? 사진에 대하여. 사진에 관하여. 사진에 관하여 아마 사진에 관하여.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어떤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그러니까 특히 미국의 리버럴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어떤 프레임을 만든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읽는 여성 작가 50명 이런 식으로 뽑으면 뭐 에밀리 브론테부터 뭐 이렇게 되게 옛날 사람들까지 그렇죠. 가도 수잔 손택 이름이 들어가는 그 정도의 좀 유명한 작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설가이기도 했고 네. 영화도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활동을 폭넓게 했던 작가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파급력이 훨씬 더 많았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수잔 손택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소설가로 이야기해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소설을 읽은 것보다는 소설 외에 이런 논픽션들을 많이 읽었고 이 주요 저작들이 뭐 70년대에 쓰고 이런 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세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충분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는 수잔 손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전염병 뭐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사실 이 책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인용들과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책에서 출발해서 네. 질병이 어떤 식으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사회적인 메시지가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는 은유로서의 질병을 빼놓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수잔 손택은 사실은 질병하고 되게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책을 쓴 시점이 본인이 유방암을 앓고 아마 투병이 거의 끝난 시점? 네. 네, 그 정도였던 것 같고 74년하고 77년 이렇게 두 번 유방암으로 수술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네. 자기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 암이라는 병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자기 자신 역시도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 생각하게 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수잔 손택이 그 서구 백인 문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모차르트나 섹스피어처럼 좋은 영향을 미친 몇 가지 이유만으로 이 백인의 백인 문명이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어떤 끼친 암적인 폐해를 모두 용서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화를 낸 거예요. 그렇게 뭐 이제 어떻게 백인들을 다 그렇게 암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냐고 했더니 수산선택이 사과하면서 내가 암 환자들한테 너무 무례하게 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책을 쓴 거죠. 우리가 왜 지금 이 책을 읽을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이대 기자님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병 자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되게 크지만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뭐 그런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 질병에 대한 어떤 은유가 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되게 중대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되게 많이 본 기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오디푸스 왕이 그 아빠를 죽이고 엄마랑 자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근데 오디푸스는 그 사실을 사실 모르잖아요. 자기가 그렇다는 거. 근데 오디푸스가 왜 그 사실을 밝히게 되냐면, 나라에 역병이 들어서 이 일이 왜 생겼는지를 파헤치다 보니까 누군가가 되게 신한테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라에 생기고 있다고 해서, 오디푸스 왕이잖아요. 그 당시에 오디푸스한테 와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나라에 되게 큰 골칫거리던 스핑크스를 무찌른 현명한 사람이니까 이 문제도 해결을 해달라고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그러면 이 문제만 내가 꼭 해결을 하겠다. 누가 그 큰 죄를 저질렀는지 반드시 밝혀내라고 하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뭐 누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피부병이 돌고, 특히나 이제 그 죄가 크면 클수록 큰 병이 사회 전체에 맞아요. 예. 사실 근데 그 바이러스가 우리가 잘못해서 벌 주기 위해서 누가 뿌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수는 있을지언정 벌 주기 위해서는 아닌 거지. 네. 우리가 인간이 살기 위해서 공간을 넓히다 보니까 박쥐와의 접점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오디푸스 왕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할 때 이 일은 우리의 기이한 반성을 촉구를 하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료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을 하는 것이고, 약을 먹어야 되면 거기에 필요한 약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병을 내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죄를 씻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치료가 필요할 때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책을 읽는 게 되게 옛날 책이지만 지금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어떤 성찰을 주고, 사실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면역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떤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과학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문학적인, 은유적인, 철학적인 이런 백그라운드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걸 제거하는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 책을 과학책으로 읽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변명을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책은 두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죠. 저희 이걸 2시간에 나눠가지고 하게 될 텐데, 오늘 시간에는 앞에 절반에 해당되는 은유로서의 질병 파트를 하게 될 거고, 다음 주에 뭐였지? 잠깐만요. 에이즈와 그 은유. 오늘은 이제 주로 암과 결핵에 대한 얘기들을 좀 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꽤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어떤 병과 죽음이 왜 그렇게 문학에서 좀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는가. 낭만주의 작가들이 왜 이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면서 어떤 병과 죽음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면서 그 주제들에 대해서 특별한 이미지들을 부여해 왔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책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게 누가 그린 그림이냐면 몽크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몽크의 여동생이 어렸을 때 결핵으로 죽었었잖아요. 네.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여동생의 얼굴이 우리가 결핵 환자를 생각할 때 가장 전형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굉장히 하얗고, 그러니까 파리한 얼굴에 마른 약간, 몸, 되게 체념한 듯한 눈빛,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 보면 엄마하고 동생하고 같이 있는데, 동생은 굉장히 이렇게 텅 빈 눈빛으로 모든 걸 체념한 듯이 있고, 엄마는 너무 고통스럽게 이 죽어가는 동생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느낌이 말하자면 낭만주의자들이 되게 집착했던 어떤 죽음과 결핵의 이미지인 거죠. 생명의 불꽃이 모두 다 꺼지고 자기의 모든 게 다 소진이 되고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자기 삶을 완전히 정리하는 어떤 그런 재를 보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에 되게 막 좀 집착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활기가 없는 그쵸? 이런 이미지, 결핵과 관련된 이미지들은 보통 여자 등장인물들에게 많이 집중이 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어떤 운명의 바람 앞에서 막 꺼지려고 하는 촛불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쵸. 그 자체가 어떤 간열이고 구원해 주어야 할 것 같은 여자 주인공을 상징하는 병이기도 했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남자 주인공들이 어떤 모험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들을 맡는다고 하면 이제 그 구원의 대상이 되는 여자 주인공들은 어떤 병과 싸우고 있는데 그 병이 어떤 병이어야 하는가에 그쵸.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죠. 이제 이런 문학 작품에서 혹은 예술 작품에서 선호하는 병은 지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낭만주의가 약간 인류 전체로 보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춘기 같은 아 낭만주의라는 거는 말하자면 그 바이런이라든지 포라든지 이렇게 약간 막 어둠의 막 날개 막 약간 죽음의 무슨 막 그림자 막 약간 이런 이미지에 집착하던 어떤 풍조가 있었잖아요. 인류가 이렇게 긴 역사 중에 딱 한 번 그런 식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이 예술 사조 중에서 아마 낭만주의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어떤 지금 생각하면 살짝 약간 사춘기 약간 감정 와인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산업사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남과 다른 자기를 구분하는 자아 개념 같은 거를 그런 좀 시적 서정성 같은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게 되게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서사적이고 서술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감성적이고 낭만적이고 되게 연약하고 가녀린 이런 데에다가 자기 자아를 자꾸 그 프로젝션 하려고 하는 거야. 외적인 요소로서의 어떤 파리한 피부와 내적인 요소로서의 질병 같은 게 함께 만나는 지점으로서의 결핵, 라보엠이나 라트라비아타나 다 죽는 얘기들이 많죠. 심지어 약간 홍누몽 같은 소설의 임대옥 이런 캐릭터들 다 진짜 막뭐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파리한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추구되고 이랬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게 그 당시에 지배급이 그러니까 원하고자 했던 분위기에 그렇죠. 부르주아라는 새로운 지배계급이 생기면서 그들이 자신의 어떤 그 귀족적 이미지 같은 것을 위해서 그런 걸 좀 필요로 했다는 느낌? 그죠? 이게 이제 은유로서의 질병에도 잠깐 언급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완전히 신분제였으니까 애초에 타고나지 않으면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제한되잖아요. 근데 이제 빅토리아 시대에 이런 제국주의로 식민지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대항해 시대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돈을 가지고 있는 귀족이 아닌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 부르주아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자신의 어떤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표지로 자 과시적인 뭐 어떤 외양이라든가 옷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낭만주의가 어떤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딱 굳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낭만주의 시인들은 정말 죽음을 되게 열심히 찬양이라기보다 뭐 죽음을 숭배한달까? 어쨌든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죽음을 찬양하다 보니까 당연히 질병에 대한 질병의 어떤 개성과 캐릭터를 부여를 하고 책에도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20세기에 가서도 어떤 사람들은 20세기가 시적 감수성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결핵에 걸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병이 뛰어난 감수성의 상징적으로 너무 오랫동안에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은유로서의 질병을 보면은 결핵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핵이라고 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좋은 데를 가야 되고 그러면 제일 많이 가는 게 뭐 스위스로 간다든가 이탈리아로 간다든가 그러니까 결핵이라는 질병은 더 낭만화되는 거예요. 좋은 데 가거든요. 아, 네. 그 셜록 홈즈 시리즈를 쓴 코난 도일이라는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코난 도일이 결혼을 2번 해요. 첫 번째 결혼을 했을 때 그 아내가 폐에 관련된 질환에 걸린 거죠. 몇 명의 의사한테 이제 검진을 받게 하고 원래 처음 진단이 나왔을 때는 뭐 올해 안에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했냐면 스위스로 갑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아니 아픈 사람을 데리고 그냥 집에서 요양을 할 일이지 왜 스위스를 간단 말인가. 심지어는 스위스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를 다녀요. 그래서 좋은 데를. 예.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은유로서의 질병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결핵 같은 병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좀 풍경이 좋은 데서 요양하면서 낫게 하는 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이디의 클라라도 알프스 아, 자락에서 그쵸. 네. 맞아. 그러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결핵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미지는 뭐냐면 가난하면 걸리는 병이었어요. 그치 맞아 네. 맞아. 어떠한 긍정적인 이미지도 없이. 그다음에 결핵에 걸리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춘희 이런 소설 읽으면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낯선 데가 있죠. 낭만적인 느낌이 좀 생기지 않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거 되게 빨리 설득당하나 봐. 나는 그런 약간 세계 명작 동화 이렇게 읽으면 다 결핵으로 죽는 거야. 이렇게 맞아. 완전 예쁜 여자잖아. 다 그런 여자들은. 그러니까 약간 그 미인방명 같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예쁘고 아름답고 모두의 사랑을 받는 여자가 결국은 어떤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로 병에 걸려 죽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소설들을 읽다 보면은 절대 여자는 늙어 죽으면 안 되는구나. 아 맞아. 그러면 소설 주인공이 될 수 없어. 아니 너무 웃긴 게 약간 똑똑한 여자라는 사람들이 나는 뭐 40 넘을 때까지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말 너무 많이 하는데 이제 지금 솔직히 40이 넘은 이 말 하지 말까? 설마 우리가 이 말 안 한다고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 아니, 나도 그런 생각했었어 옛날에는. 근데 진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40이 넘어서 기대할 수 없는 거는 그래서 외적인 아름다움을 제외하면 별로 그렇게 딱히 잃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뭐 딱히 뭐 달리기 뭐 그런 거 평생 별로 잘한 적도 없으면서 별로. 너무 그러니까 여성의 젊음에 대한 과한 찬사와 나이든 여성 자체를 화면에서 지워버리는 맞아. 그런 게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책을 보시면 문화에서 어떤 병을 이야기할 때 왜 이 병을 가져왔을까라는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질병은 당연히 부분적으로는 뭐 바깥 환경과 나와의 문제지만 더 바닥에는 내가 한 일의 결과라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얘기.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병원에서 큰 병 선고를 받으면 반성부터 하잖아. 네, 내가 잘못 살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하는 것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폐암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뭐 때문인가 보다. 아, 너 뭐 그쵸? 때문이야. 네네. 간암이다 그러면은 술 너 때문이야, 뭐 뭐. 때문이야. 너 술 때문이야, 담배 때문이야 같은 생각을 바로 하고 말을 하고 너 이제부터 술 끊어라. 이런 식의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히 중요한데 그럼 뭐 술담 나쁘다는 걸 안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원인의 전부일 수는 없다는 거지. 몇 년 전에 네이처에 되게 중요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게 우리가 암을 걸리는 주요한 이유라면 식도암과 위암과 혀암과 그런 게 다 모두 다 그러니까 먹을 게 들어가는 라인은 다 같은 비율로 암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호흡기는 다 같은 비율로 암이 걸려야 되는데 그런 식이 전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암은 뭐하고만 관계가 있냐면 이 각각의 세포들이 몇 번이나 분열을 하고 몇 번이나 바뀌는지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교체가 되고 얼마나 분열을 자주 하는지만 중요하고 뭐 요인이 있겠죠. 요인이 있는데 세포가 분열을 할 때 돌연변이가 얼마나 자주 많이 생기느냐에 딱 그거에만 거의 중요한 팩터로 영향을 미친다고. 근데 실제로 먹거나 마시는 건 그게 큰 변수가 아니다. 아주 중요한 팩터는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하우스에서 그런 얘기한 적 있었는데 왜 유방암이나 무슨 뭐 또 간암도 아니었는데 뭐 피부암이나 드라마 병원 드라마인데 거기 하우스 박사가 친구한테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유방암과 뭐 자궁암과 피부암 같은 건 다 이렇게 서포트 그룹 배지 같은 거 있잖아요. 분홍 리본 뭐 이런 거 있는데 폐암만 그게 없는 줄 아냐고 그랬어요. 친구한테 윌슨한테. 그랬더니 윌슨이 글쎄 뭐 색깔이 다 떨어져서 뭐 이렇게 약간 농담으로 말했더니 아 그게 아니라 폐암은
담배를 피운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그 그래서 사람의 서포트 그룹이 안 생긴다. 그래서 서포트 그룹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 어떤 질병들은 더 심하게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생겼다고 그거 블레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나무라고 네가 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걸린 것이라고. 네네.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병마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도 사실은 병의 물질적인 특성보다 정신적인 특성을 더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쵸. 마치 이런 이야기들은 병마와 싸운 이 사람의 의지력을 물론 그 사람의 의지력은 찬양할 수 있죠. 훌륭한 분들인데 그 사람이 병을 이겼다는 게 이 사람이 자기 삶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 주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들이 소비가 되면서 병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을 또 다시 블레임하는 이유가 되는 이런 구조의 스토리텔링이 너무 많은데 이것들이 다 뭔가 환자들을 질병과 무관한 이유로 고통받게 하는 그리고 환자 주변의 사람들도 고통받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이제 이 책 쓰고 나서 이 책을 한 1년밖에 안 돼서 썼대요. 사실 길진 않아요. 그냥 앉아서 쓴다고 하면 분량만의 문제는 아니지 책이. 열심히 분량만의 문제는 아니야. 네. 근데 되게 빠른 속도로 썼는데 이제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 투병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자기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였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책을 쓴 다음에 자기가 이제 받았던 반응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제대로 된 항암 치료를 받기로 했다라고 이제 누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항암 치료를 받을 게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병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던 사람이 이거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니까 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병의 문제를 병으로 두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꾸 뭐로 은유해서 인간의 힘을 통제를 벗어난 무엇인 것처럼 어떤 신의 징벌인 것처럼 나의 행동의 결과로 온 끔찍한 저주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병을 병으로 보라라고 하는 거는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앞에 쭉 낭만주의 시대 때 결핵이 가졌던 어떤 지위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결핵이 이 어떤 낭만적인 지위를 벗어내는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결핵의 이유가 밝혀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결핵은 결핵균이라는 단일한 이유에 의해서 밝혀지는 거고 조금 후에 이거를 치료하는 방식을 사람들이 알아내요. 더 이상 여기는 아무 미스테리가 없어. 결핵은 굉장히 빨리 뭔가 은유적인 지위를 상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암으로 가죠. 암이라는 질병에 부여된 은유적인 지위가 아니라 우리가 정치나 사회에 이 암이라는 은유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이라는 질병은 어떤 거냐면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한테 갑자기 왜 어떤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게 안에서부터 생겨서 이게 결국 우리를 조금씩 잠식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회에 이 암이라는 존재, 암적인 존재라는 비유가 사용이 되면 그때부터 어떤 폭력 같은 게 좀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숙자들은 암적인 존재다라고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제거해도 된다는 어떤 공감대가 진짜 순식간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치가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그 홀로코스트를 시작을 할 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모든 유태인들이 다 죄가 없다는 건 우리도 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암세포를 떼내려고 할 때 암이 없는 건강한 주변 세포도 할 수 없이 떼내야 되는 것처럼 이 상황에서 어떤 건강한 일부 유태인들의 희생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태인 전체에 대한 어떤 학살을 주도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자주 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무엇을 암으로 규정하면서. 보통 우리 이렇게까지 익숙해진 상징에 대해서는 생각을 그렇게 깊이 안 하잖아요. 뭐가 암적인 존재라고 하면 그렇지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되게 폭력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은유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말하기 쉬운 것으로 통칭함으로써 그
존재 아니면 문제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방해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사회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복잡하게 생각하기도 싫고 해결하는 건 귀찮고 이럴 때 그냥 암적인 존재야. 암과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 자체가 마치 누구도 손 쓸 수 없는 절대 악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언어 습관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병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은 계속해서 짚고 있고 특히나 암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암의 치료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암에 대한 은유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암적인 존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네, 은유로서의 질병을 읽은 다음에 그럼 지금은 뭐 결핵 같은 병도 옛날 같지가 않고 이 암에 대한 은유는 이제부터 안 한다 치고 그럼 그게 단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뭐 에이즈 같은 경우는 또 한참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어떠한 은유로 작용을 했던 부분이 있고 또 많은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특히 에이즈 같은 질병은 뭐 당연히 이제 다른 질병도 비슷하지만 혐오와 굉장히 좀 많이 닿아 있는 이런 질병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을 것 같고 설마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은 없겠지만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눌러주시고 다른 유튜브도 한번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학과 사람들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훌륭하다. 그거 챙겨줬어. 내가 찾아봤어. 아 그래? 여가 시간으로 검색이 안 돼. 아 그런 충격적인. 그래서 과학과 사람들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la gloria militar, alla gloria